적은 돈이니까 지금부터 불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적극적인 투자, 적극적인 연금 계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적은 돈으로 은퇴를 하는 거니까 안정성 자산, TDF 이런 거보다는 TDF 중에서도 좀 더 주식 비중이 많은, 뭐 지금이 2026년이니까 라든지 은퇴 전 노후 준비를 위해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할까요? 일단 금액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저는 계좌 숫자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3분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쓰는 돈 계좌, 손주 용돈 아니면 노후 생활비, 그래서 당장 현금적인 지출이 나갈 수 있는 쓰는 돈 계좌, 이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들어올 돈 계좌. 아마 노후에 월배당 ETF를 투자하신다든지 아니면 리츠를 투자하신다든지 아니면 오피스텔을 투자하신다든지 이런 투자를 통해서 인컴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오는 돈 계좌, 그러니까 쓰는 돈 계좌, 들어오는 돈 계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갖고 있는 돈 계좌, 아마 연금 계좌가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주머니를 3개로 나누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억 원이라는 시드머니도 이 주머니에 각각 넣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찌됐건 1억 원 전체를 다 투자한다. 그러면 저는 생활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0만 원은 현금성 계좌, 쓰는 돈 계좌, 그리고 4,500만 원은 들어오는 돈 계좌, 그리고 나머지 4,500만 원은 연금 계좌.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어서 그 계좌의 목적에 맞게끔 다르게 접근하시는 게 좋고, 쓰는 돈 계좌 현금 1,000만 원에 대해서는 괜찮은 상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CMA부터 뭐 MMF부터 뭐 파킹형 ETF까지 다양하게 현금성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투자 상품들이 있으니까 그런 상품들을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심지어 뭐 토스뱅크에 뭐 현금 모아두기 이런 것들도 2% 이상의 수익률을 주고 있으니까 쓰는 돈 계좌에서는 그렇게 유지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모으는 돈 계좌에서는 일단 따박따박 무언가 들어오니까 여기서는 적립식으로 투자할 수 있는 뭐 대표 지수라든지 아니면 뭐 반도체 관련된 성장 산업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고, 마지막으로 연금성 계좌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켜야 되니까 뭐 채권형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안정성이 보강된 그런 상품들 중심으로 그렇게 나눠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 계좌에서 무언가를 다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노후라면, 은퇴 자금이라면 일단은 주머니를 각각 만들어서, 옛날에 또 그 동화를 보시면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복주머니를 꺼내봐라, 뭐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처럼 주머니를 일단 3개 이상은 갖고 각각의 목적에 맞게끔 분산해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적은 투자금으로 은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남들보다 적은 돈으로 은퇴를 할 수 있으려면 첫 번째는 현금적인 지출을 줄여야 됩니다. 남들보다 적은 돈인데 나는 남들처럼 해외여행 가고 남들처럼 소비하고 남들처럼 뭐 즐기고,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첫 번째는 소비를 줄이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의 나이가 50세다, 50세인데 빨리 은퇴하고 싶다, 그러면 50세 때 하고 싶었던 뭐 해외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늦추세요. 언제까지? 60세, 70세 이후로. 어쩔 수 없습니다. 적은 돈으로 은퇴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지금의 만족을 뒤로 미루고, 최대한 뒤로 미루고 뒤에 가서 그런 만족을 느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적은 돈이니까 지금부터 불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적극적인 투자, 적극적인 연금 계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적은 돈으로 은퇴를 하는 거니까 안정성 자산, TDF 이런 거보다는 TDF 중에서도 좀 더 주식 비중이 많은, 뭐 지금이 2026년이니까 TDF 2050이라든지 TDF 2045라든지 이런 것들은 2045년, 2050년에 은퇴하는 그런 사람들을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주식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류의 상품들 중심으로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 저는 2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적은 돈이니까 결국은 안정적으로 운영해서 수익률을 보강, 차근차근 쌓아가는 것도 중요하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월배당 상품이라든지 인컴 상품들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그거는 나중에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것들이니까 이분들한테는 월배당이라든지 인컴이라든지 이런 류의 상품들은 일단은 하지 말고, S&P 500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S&P 500을 하지 S&P 500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저는 강조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 IRP, ISA를 활용한 ETF 절세 전략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루틴입니다. 저는 풍차 돌리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IRP 계좌가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은 ISA 계좌,
연금저축계좌, 그리고 회사를 다니시고 계시면 DC나 DB 계좌가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한번 회사를 옮기게 되면 퇴직금을 IRP 계좌로 만들어 넣어주니까 아마 회사를 옮기시거나 하신 분한테는 IRP 계좌까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1년 납입 한도는 꽉꽉 채우셔야 됩니다. 1년 납입 한도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공제할 수 있는 한도는 900만 원이고요. 1년에 납입할 수 있는 한도는 1,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1,800만 원을 꽉꽉 채워서 납입해라.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것만으로는 우리의 연금 자산을 늘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ISA를 반드시 쓰셔야 되고요. ISA는 1년에 2천만 원까지 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6천만 원 만들어 놓고 3년 뒤에 해지해서 이것을 연금 계좌에 넣고, 그리고 연금 계좌에 넣자마자 또 ISA 계좌를 만들고 2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6천만 원 만들어서 또 넣고. 참고로 ISA 계좌에서 연금 계좌로 넘기게 되면 3천만 원의 10%인 300만 원까지는 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900만 원 플러스 300만 원,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ISA 연금 풍차 돌리기라고 부르고 있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내가 지금 30대건 또는 40대건 50대건 상관없이 이렇게 꾸준하게 연금 계좌의 사이즈를 늘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기 위해서는 또 반론이 많습니다. 야, 돈도 없는데 ISA 계좌에 2천만 원 어떻게 넣냐? 1,800만 원 이것도 납입하기 버겁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소비를 줄여라. 예, 편안한 노후, 아니면 어떻게 본다면 장수의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선택이 되기 때문에 ISA 풍차 돌리기. 그래서 나의 연금 자산을 최대한 늘려서 최대한 늘린 연금 자산을 가지고 은퇴 후에 생활을 누려라 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은퇴를 앞둔 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미국 주식 ETF 투자법이 있을까요? 은퇴의 여부를 떠나서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글쎄요, 저도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미국 주식을 사랑할지 몰랐습니다. 최근에 금융감독원에서 연금 투자 고수들이라고 해서 연금 투자 수익률 상위 고객들을 한 1,500명 정도 뽑아가지고 그분들의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공개한 적이 있었거든요. 보면은 1등은 S&P 500, 2등은 나스닥 100, 예, 뭐 3등은 뭐 최근에 올해 2025년에 좋았던 조방원, 이런 쪽으로 포트폴리오가 구축되어 있는데, 결국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S&P 500이나 나스닥 100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기본 중에 기본은 S&P 500이나 나스닥 100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여부와 상관없이 결국은 ETF를 통한 장기 성장, 저는 세후 복리 효과라고 말씀들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결국 세전 복리 효과를, 세후 복리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는 성장이 담보된 지역들, 그리고 한국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2025년을 경험하면서 저는 한국 시장이 참 많이 달라졌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상법 개정안 1차, 상법 개정안 2차, 배당소득 분리과세, 그리고 주주환원, 주주가치 재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한국의 디스카운트를 프리미엄으로 바꿔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니 해도 한국은 반도체를 만드는 국가거든요. 그래서 제 공식에 따른다면 한국도 장기 성장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으니까 핵심이 되는 모아가는 자산은 S&P 500이나 나스닥 100, 그리고 코스피 200도 이제 모아갈 수 있는 대상이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간의 힘을 누릴 수 있는 뭐 적립식으로 장기 투자를 해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심사임당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투자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제 옆에 있는 커버드콜 운영하는 본부장이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한번 갔던 적이 있대요. 그분들한테 커버드콜, 인컴 이거 관련해서 세미나를 하러 갔는데 한 30분 정도 있었는데 반응이 싸하더래요. 그래서 왜 싸하지? 혹시 ETF 아시는 분? 그랬더니 30분 중에 10분도 안 들었대요, 손을. 예, 그래서 은퇴를 앞두고 계시다라고 생각한다면 전부 다 뭐 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거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천만의 말씀, 투자에 대해서 오히려 안 해보신 분들도 은퇴를 앞두시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분들은 투자를 경험해보고 일단은 뭘 사야 될지 이런 거보다도 투자를 왜 해야 될지, 그리고 나는 은퇴 앞두고 있는데 이 나이에 내가 투자해서 뭐 얼마를 벌겠어,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절대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주식 레버리지 투자를 하시는 국내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레버리지 투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간의 본능이에요.
예, 인간의 본능. 저도 금융권에 25년 근무했지만 금융권에 계신 분들은 모두 다 똑같은 소망이 있어요. 작은 돈으로 큰 돈 벌었으면 좋겠다. 큰 돈으로 큰 돈 버는 거 쉬운 일? 뭐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버는 것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거고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나스닥 레버리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파생 애널리스트 출신이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장기간 투자했을 때는 뭐 음의 복리 효과라고 해서, 참고로 레버리지는 일간 수익률의 배수를 추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 올랐다가 1% 빠졌다가 1% 올랐다가 1% 빠지게 되면은 레버리지 ETF는 100이 안 돼요. 이런 형태를 음의 복리 효과라고 얘기하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시계열을 봤을 때는 음의 복리 효과에도 불구하고 성장하는 성장률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스닥 레버리지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나스닥 지수가 크게 올랐다가 한번 크게 빠졌을 때 이런 분기점마다 레버리지와 그냥 안 레버리지, 그러니까 플러스 2배짜리와 그냥 플러스 1배짜리, 그리고 커버드콜 상품, 이 세 가지를 좀 섞어가지고 전략적으로 플레이를 하신다면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대상이 성장률이 담보되고 장기 우상향이 담보돼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지만 나스닥은 거기에 부합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미국 반도체라든지 미국 테크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에 부합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2026년에는 한번 전략을 좀 짜볼 생각인데요. 이런 국면에서는 레버리지, 그리고 횡보하는 국면에서는 커버드콜, 그리고 약하게 우상향하는 국면에서는 그냥 1배짜리, 이렇게 좀 섞어가는 전략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루틴을 만들어 본다면 저는 레버리지 상품 이용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올해부터 달라진 게, 나스닥 레버리지 미국에 상장되어 있건 뭐 한국에 상장되어 있건 매매하시면 교육 받으셔야 됩니다. 예, 레버리지 ETF 교육 받으셔야 되니까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교육 한번 받아두시면, 참고로 저도 교육을 받았어요. 저는 파생상품 전문가인데 저도 교육을 받을 정도니까 저는 이 칼이 어떤 국면에서 잘 쓰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2026년이 되지 않을까. 무작정 레버리지는 음의 복리 효과가 있으니까 장기 투자하면 안 좋아요, 이런 공식들은 이제는 약간 맞지 않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월배당 ETF를 몇 단계로 늘려가야 현실적으로 월 1,000만 원 현금 흐름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월배당 ETF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제가 어제 월배당 ETF 관련된 자료들을 다시 정리를 했는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31일 월말을 기준으로 하는 월배당이냐, 15일 중간에 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월배당이냐,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기초자산도 생각보다 많이 다양해졌습니다. 미국과 한국, 글로벌로 나눌 수가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채권, 그리고 배당형, 그리고 대표지수형, 테크형,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지수형, 그리고 배당형, 그리고 혼합형, 이런 식으로 좀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월배당도 굉장히 다양해졌기 때문에 금액 얼마 나오냐, 이게 중요한 시기보다는 어떤 기초자산을 갖고 있는 월배당 ETF로 얼마만큼의 인컴을 발생시킬 수 있냐, 이 단계까지 거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월배당 ETF가 내가 몇 살부터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있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앞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젊은 나이다, 이런 분들은 월배당을 받게 되면 월배당 받는 만큼 그 ETF 가격은 분배락이 발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10,000원짜리 ETF라고 하더라도 월 분배를 500원 해버리면 9,500원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월 분배를 안 하게 되면 계속 10,000원이 됐다가 여기서 1% 올라가게 되면 1,100원이 되는데, 9,500원이 돼버리면 1%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1,100원과 괴리가 생겨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월배당으로 연금 계좌가 아니라 일반 계좌에서 받게 되면 15.4%, 물론 한국에 있는 커버드콜 상품은 옵션에서 나오는 커버드콜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금액의 15.4% 전체를 다 때리는 건 아니지만, 그냥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커버드콜이나 이런 것들은 15.4%의 세금을 떼고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로 내 세후 수익률에는 1,000만 원이 아니라 뭐 950만 원 이렇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 어떤 기초자산, 그리고 비과세 혜택이 있는 커버드콜인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좀 만드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가장 기본적인 루틴은 100만 원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월 1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는지, 저는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월 배당이 들어오면 좋겠지만은 월 배당이 1000만 원을 넘는 순간 1000만 원 넘는 순간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건강보험료도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처음부터 큰 금액을 월 배당으로 받겠다 이런 목표는 좀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월 배당에 익숙하지 않다면 한 50만 원, 100만 원 정도의 월 배당이 들어오면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 월 배당이 늘어날 수 있는, 배당 성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월 배당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ETF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중요하다. 1000부터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잡으시면 정말 너무 배당 수익률, 분배율에 집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장기간 형성됐을 때는 그 ETF의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좋은 예로 미국의 일드맥스사의 ETF들이 그런 고분배 상품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즉 배당에서 받은 것과 주가 수익률을 더했을 때 100이 안 되는 그런 현상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너무 크게 잡지 말자. 그리고 월배당 ETF는 생각보다 기초자산의 다양성, 그리고 분배율의 다양성이 굉장히 많이 형성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잘 조합하는 그런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라고 저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월배당이 커지면 종합소득세와 건보료가 부담인데 월배당 ETF 투자자 입장에서 세금 건보료를 고려한 계좌 설계는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연금계좌에서 절세 한도를 먼저 채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연금계좌, 제가 앞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 원이고 납입 한도는 1800만 원이지만 IS 계좌를 통해서 3년마다 6천만 원 정도의 돈을 연금계좌로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도부터 좀 꽉꽉 채우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저는 월배당 상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연금 계좌에서 투자하시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일반 계좌에서 투자했을 때에는 얻게 되는 득도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잃게 되는 실도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제일 단적으로 일반 계좌에서 받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2천만 원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피하기가 힘들어지고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막게 되면은 ISA 계좌를 개설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했던 ISA 계좌에서 시작한 연금 풍차 돌리기의 라인이 끊기기 때문에 일단은 월배당 상품 같은 경우에는 위탁 계좌보다는 연금 계좌, 그리고 연금 계좌의 납세 한도, 그리고 납입 한도는 꽉꽉 채워서 거기서 월배당 ETF 투자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월배당 ETF를 고를 때 배당률 말고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기준은 뭘까요? 결국은 기초자산의 성장률이에요. 저는 S&P 500을 볼 때도 나스닥 100을 볼 때도 10년, 20년 동안 얘가 연 몇 퍼센트 정도 성장을 했지? 여기서 성장이라는 것은 주가 지수의 상승률을 의미하는 거겠죠? 이걸 가장 먼저 보고요. 코스피 200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200이 10년 동안 연 몇 퍼센트 정도 올랐지? 한 7%? S&P 500 한 10%? 나스닥 100 한 12%? 그렇다면 요 정도 수준에서 분배를 주는 커버드 콜 상품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P 500이 10년, 20년, 30년 동안 연 10%씩 올랐다. 그러면 10% 정도 분배를 줘버리면 상승률만큼 분배를 줘버리는 거니까 기초자산 가격이 우하향하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논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라는 게 S&P 500 20%, 30%, 40% 분배 주면 좋겠죠. 그렇지만 일드맥스사의 상품들을 봤을 때는 과도한 분배는 결국은 원금 가치의 훼손을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당주 또는 배당 성장주, 우리가 슈드라고 불리우는 배당 성장주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는 커버드 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은 배당의 성장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당장의 배당 수익률은 높지 않지만 차츰 그 회사가 배당금을 늘려가는 그런 회사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월배당 커버드콜 상품은 기초자산도 성장하면서 적당한 분배가 나오는 그런 형태의 콜옵션 매도, 즉 100% 콜옵션 매도가 아니라 적당한 분배가 나오게끔 전체 자산의 10% 미만으로 콜옵션 매도를 친다든지 그런 식의 월배당 상품이 저는 장기간 봤을 때는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분배율에 목매면 안 된다.
내가 정말 급한 현금성 자산 또는 나는 연금 자산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연금 자산의 원금 훼손이 일어나더라도 분배만 충분히 안정적으로 나와준다면 상관이 없어. 이런 투자자분들한테는 고분배 상품이 맞겠지만 그렇지 않고 좀 연금 계좌를 키워간다든지 모아간다든지 불려가면서 인컴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기초자산의 성장률 그리고 상승률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분배율과 비교를 해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커버드콜 ETF, 위험하다는 말도 많은데 결국 어떤 사람에게 맞는 상품일까요? 그렇죠. 결국은 칼이 위험하다?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칼이라는 것이 만약에 사람에게 위해를 끼친다면 위험한 물건이겠지만 이걸 가지고 요리를 한다면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ETF는 어떤 게 좋아요, 어떤 게 나빠요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어떤 성격의 자금, 어떤 성격의 현금 인출, 어떤 성격의 인컴 투자자인지를 명밀하게 살펴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도한 커버드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커버드콜 상품이 등장을 했다가 커졌다가 또 소멸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던 이유가 100% 콜옵션 매도를 치다 보니까 상승이 막혀 있고요. 상승이 막혀 있고 또 상승이 막혀 있다 보니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먹게 되는 것은 한정적이고 아래쪽으로 하방에 대해서는 커버드콜, 콜옵션 매도가 일부를 막아주긴 하지만 하락을 완전하게 못 막아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횡보하다가 우하향, 장기 우하향으로 빠졌을 때 결국은 원금 손실이 일어나면서 커버드콜은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커버드콜 ETF를 만드는 저희와 같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똑똑해졌습니다. 그래서 커버드콜 2.0 이런 식으로 해서 콜옵션 매도 비중을 좀 줄인다든지 그래서 상승의 참여율을 높인다든지 그리고 적당한 분배율을 추구한다든지 또는 아예 고정한 콜옵션 매도 비중을 고정을 해서 가져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다양한 변주를 주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초자산이 과거에는 코스피200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코스피200이 2025년에 돼서야 우상향하는 상품이 됐지만 그전까지는 장기 박스권 상품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커버드콜의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코스피200도 많이 달라졌고 코스피200뿐만 아니라 미국 기초지수 그리고 미국 테크를 기초로 한 미국 배당 성장을 기초로 한 또는 액티브 커버드콜이라고 해서 어떨 때는 콜옵션 매도를 하고 어떨 때는 콜옵션 매도를 안 하고 이런 액티브한 콜옵션 매도 상품들도 등장했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커버드콜 상품도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칼은 사람한테 위해를 끼치면 나쁜 물건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너무 극단적인 분배율, 고분배율을 추구해서 그걸 추구하는 경우에는 나쁜 상품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월배당 ETF를 할 때 배당만 추구하다가 좋은 장에서 소외되는 포모를 피하려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나누는 게 좋을까요? 아직까지는 월배당 ETF는 포모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Everything Rally 모든 게 다 올라갔고 금도 올라갔고 은도 올라갔고 동도 올라가는 그런 장세가 연출됐었기 때문에 오히려 인컴을 안 주는 그런 상품들의 수익률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월배당 포모라고 얘기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연금계좌에서 월배당 상품들은 아까도 제가 쓸 돈 그리고 모을 돈, 연금계좌 이 세 가지로 구분했던 것처럼 뭐 예를 들어 쓸 돈에도 커버드콜 상품들을 좀 집어넣어서 거기서 나오는 인컴을 가지고 현금성 자산을 좀 확보한다든지 뭐 그런 쪽으로 수요가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세상이 많이 나이가 들고 있고 고령 투자자, 연금 투자자가 늘어날수록 포모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정말 나의 안정적인 현금 꾸러미 이런 역할로서의 월배당 ETF는 분명히 작용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제피라든지 제피큐라든지 QQI라든지 이런 상품들의 인기가 굉장히 뜨겁거든요. 즉 우리나라만 월배당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월배당 상품을 통해서 인컴 그리고 그 인컴을 통해서 생활비 아니면 여유자금 아니면 손주 용돈 이런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포모는 아니고 서서히 필요해지는 시기가 올 거다. 그래서 월배당 ETF도 지금부터 좀 어려우시겠지만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저도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신사임당에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평생 이것만 모아가세요. 이거 3개만 모아가면 부자 될 수 있어요. 이런 거 알면은, 저도 했죠.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람마다 틀려요. 사람마다 성격이 틀리고, 사람마다 투자의 자산의 성격이, 기간도 틀리고, 그리고 나의 성격도 틀리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의 말에 의거해서 이것만 모아가면 부자 될 수 있어요? 글쎄요. 이렇게 모아가다가 갑자기 그 자산이 급락한다든지 해버리면은 어떻게 버틸 겁니까?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의 루틴을 만들자. 루틴을 만들기에는 ETF가 너무나 적합하니까 나는 어떻게 모아가더라도 얼마일 때 몇 주를 사고 얼마로 떨어지면 몇 주를 더 사고 그리고 얼마 오르면 몇 주를 더 산다. 이런 루틴을 좀 만들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팔 때는 팔아야 됩니다. 평생 모아간다? 글쎄요, 제가 평생 모아가게 되면은 결국은 그 돈은 유산으로 남을 거고요. 예, 유가족만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팔 때는 올 테니까 내가 어떨 때 팔아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 나는 30%, 40%, 50%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의 2배가 됐을 때, 3배가 됐을 때 좀 팔아서 다른 목적의 자금으로, 다른 목적의 투자 자산으로 좀 옮긴다라는 그런 기준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속 시원하게 이것만 모으면 부자가 됩니다 라는 말씀은 안 드렸지만 어느 정도 투자 루틴, 그리고 투자 패턴, 투자 생활, 그리고 투자 습관, 그리고 여러 가지 주머니를 만드는 그런 꿀팁들을 많이 알려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그것들을 보시면서 자신은 어떤 사람인지 어떤 투자 패턴이 맞는지를 정의어 내려보는 그런 2026년이 되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